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막이 오릅니다. 다음 주부터 국제 박람회 기구의 실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미지수 기자, 실사단이 이제 엑스포 유치 현장 방문하는 거니까 첫인상 중요하잖아요. 총력전 펼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실사단에 국빈급 예우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도 오늘 직접 부산을 찾았습니다. 엑스포 유치를 위해 의원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혔는데 이 세계적인 메가 이벤트 유치를 위해서 기업들도 총출동했습니다. 아하. 어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 삼성과 현대, SK, LG 등 국내 대기업들이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네. 다음 달 3일까지 엑스포 유치 기원 행사 광화에서 빛나이다가 열리는데요. 이곳에는 광화문 광장을 엑스포 공간으로 만들어서 국민의 유치 열망을 전달하겠다. 각종 게임이나 홍보 관련된 전시 기획 이벤트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저녁 점등 기념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장성민 대통령실 전략기획관, 이창양 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실사단이 보고서를 작성하거든요. 이 보고서가요, 차기 엑스포 유치국 투표를 할 국가에 회람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엑스포 유치를 이 정도로 염원한다, 이런 거 잘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잠시 전해드렸는데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얘기부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승재현 의원, 네네. 자, 검찰이요, 박영수 전 특검이 대장동 관계자들에게 200억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지금 이제 많은 언론에서도 나와 있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인데요. 네. 지금 이제 박영수 특검이 있고 박영수 특검 밑에 같은 그 법무법인의 양 변호사라고 네. 있습니다. 양 변호사가 있는데 복수의 관계자들이, 대장동 관계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은행에서 이제 대표적인 파이낸셜 이제 그 PB라 그러죠. 그 PB를 만들기 위해서 박영수 특검이 있던 그 박영수 특검이 의장으로 있었어요. 의장으로 있어서 우리은행을 앞세우기 위해서 사실상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뭐 본명까지 나와 있는데 박영수, 양재식이라는 저 변호사들이 컨소시엄의 구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대장동 건물덕 200억 정도를 김만배 등 대장동 팀으로부터 받기로 했다라는 복수의 관계자들이 진술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게 나왔고 그것 때문에 어제 압수수색을 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에도 그게 밝혀져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검찰에서는 그게 전전해서 지나가는 거잖아요. 양 변호사가 있고 양 변호사가 그 박영수 특검하고 관계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을 공동정범으로 묶어서 그 사람들이 같이 함께 200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두 가지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어떤 이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김광수 변호사,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했어요. 근데 때마침 그때 검찰에서 박영수 전 특검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소리가 검찰이 이 국회 특검 논의를 의식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제 법사위에서 특검 논의를 했잖아요. 네. 굉장히 치열했어요. 근데 어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기 때문에 이건 좀 약간 특검 의식한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것이 어제 법사위에서 논의가 되니까 어제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미리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하거든요. 청구를 해서 그걸 발부를 받았다가 바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간을 두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제를 의식했다면 볼 수는 없지만 검찰은 당연히 특검을 하게 되면 검찰의 수사가 정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 종언이랄지 여러 가지 흘러나오는 많은 이야기가 이제 박영수 특검이 양모 검사를 통해서 대장동 유례에 뭐 관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뭐 관련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하면서 거기서 뭐 어떤 컨소시엄이랄지 부국증권을 배제하는데 한 이 대가로 200억을 받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내용은 사실은 며칠 만에 수사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전에부터 이제 검찰이 상당히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서 꼭 뭐 특검만 의식하고 압수수색했다 이렇게 보기는 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미지수 기자, 정치권에서는 이 50억 클럽 특검 놓고서 여러 설전들 오가요. 맞습니다. 김기현 대표 오늘 민주당이 특검법을 부랴부랴 밀어붙이는 건 이 민주당 입맛에 맞는 특검으로 이 사건을 덮으려는 의도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요. 반면 이 특검을 추진하고 있는 야당에서는 검찰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어제 갑작스러운 검찰 수사가 여론 무마용 카드에 불과하다 이렇게 특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정의당도 어제 압수수색으로 결국 이 검찰의 의도적인 부실 수사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며 이 특검법 처리를 반드시 해서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조윤선 변호사. 어쨌든 이제 50억 클럽 특검법은 법사위에 상정이 됐어요. 하지만 여러 예상들을 보면 통과에는 좀 난항이 예상이 되거든요. 거기다가 한동훈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특검이 오히려 진실 규명에 방해가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떠세요? 특검 필요하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검찰이 계속해서 수사하는 게 낫다고 보세요? 우선 지금 50억 클럽 사건이 불거진 게 1년 6개월 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지 1년 가까이 지났죠. 한동훈 법무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왔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수사 능력과 의지가 있는 경우에 왜 특검이 필요하냐? 저는 그 답이 한동훈 장관의 말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전혀 수사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수사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그렇다면 특검법을 통해서 양자 모두가 여야 모두가 합리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를 도출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지금 뭐 특검법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신가? 예, 김광선 변호사. 일단 이제 50억 클럽과 관련해서는 이제 수사를 한 지 오래됐죠. 근데 전 정부의 검사들이 곽상도 의원만 기소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사가 사실은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요. 이제 권순일할지 김수남 전 총재에 대한 수사는 전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특검은 약간 문제점이 있어요. 첫째 문제점은 뭐냐면 지금 배임과 관련해서 대장동 배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기소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50억은 그 대장동의 어떠한 사건 자체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50억들을 주기로 약속을 한 거죠. 네. 정의와 녹취록에 의하면. 그러면 이거 자체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50억 클럽과 관련된 사람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 중요한 사람이 권순일 전 대법관이란 말이에요. 네.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의혹은 뭐예요?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재판과 관련해서 거기에 개입한 게 아니냐. 의혹이 있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 화천대유에서 1억 5천 정도 고문료를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 권순일 대법관이 어떠한 조사를 받느냐. 관련돼서 과연 대법원 재판에 영향을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 중요한데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 관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사 특검을 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특검의 추천을 민주당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야 합의해서 한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추천한 민주당은 당사자거든요. 그럼 민주당에서 추천하지 않는 후보 중에서 특검을 하려면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50억 관련돼서 불리한 것은 덮겠다. 이제 그런 비판을 받을 여지도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법 처리, 자, 이 산을 쫙 넘어가기 위해서 아직은 요 밑에 초입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분별된 자산 2천억 가운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집, 김만배의 누나가 사준 집도 포함되어 있죠. 그 얘기를 아직도 하십니까? 예스. 맞는지 안 맞는지만 이야기하세요. 그것까지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네. 개별 재산까지 장관이 어떻게 다 파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장동에서 얻은 수입, 범죄로부터 얻은 수입을 받자마자 이 집을 삽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서 다급하게 샀느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복덕방 또- 통해서 산 거 아니었습니까? 네? 부동산 중개업자 통해서 산 거 아니었던가요? 시가대로? 돈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아니죠. 중개업자 이야기가 아니고. 아니죠. 그리고 아니죠. 자, 그걸 그렇게 부동산 중개업자라고 말씀하시면 그거 오해하시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이건 일단 부동산 업계에 대해 현황에 대해서 의원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김만배 누나와 그 관련해가지고 하신 그 거래는 부동산을 거래한 것이고 당시 시가에 부합하는 것이었죠. 자, 어제 있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모습 보고 왔습니다. 민지숙 기자. 민주당 김의겸 의원, 한동훈 장관, 불꽃 튀어요.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 누구보다 잘 알지 않냐, 이 한동훈 장관의 발언, 이 김의겸 의원의 아픈 곳을 찔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바로 김 의원 과거 이 흑석동 투기 의혹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하. 이 한겨레 신문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대변인을 지냈던 김 의원, 이 재개발 예정지였던 흑석동의 한 상가 건물을 매입해서 단시간에 차익을 실현해 흑석 선생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후에 이 투기 의혹으로 대변인직을 내려놓으면서 흑석 김의겸 선생 이런 오명이 뒤따랐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 한동훈 장관이 부동산 이야기를 직접 꺼내자 이 법사위 자리에서 한 의원 웃음을 참지 못하고 웃음이 터지는 소리도 함께 들렸고, 이 뒤쪽에 한 참석자는 웃음을 참기 위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김의겸 의원이요. 계속해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는데 이 모습도 상당히 조금 이색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김 의원의 이 팔짱 손이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법사위에서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게 이 정순신 아들 문제 원래 알고 있지 않았냐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여기 한 장관이 알고 있었다면 그냥 넘어갔을 리 없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이때 김 의원의 손이 파르르 떨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 이것을 두고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이 무서워서 벌벌 떤 게 아니냐 이런 언론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김의겸 의원 무서워서가 아니라 한동훈 장관이 너무 뻔뻔하게 공격을 해서 속에서 열불이 나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어제 법사위에서 김의겸 의원이 이런 의혹들을 의식해서 팔짱을 계속 끼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조현선 변호사. 이 김의겸 의원하고 한동훈 장관의 이런 논쟁 언제나 많은 관심을 받아요. 일전에 장관님은 뭘 거시겠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한 것도 기억이 나고, 민주당 이재정 의원하고 이렇게 악수했는데 여기 또 논란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좀 보세요? 지금 그러한 논란이 있는 것 자체의 원인을 살펴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대표적인 핵심 키워드가 검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 주무부처 장관이 한동훈 장관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적인 장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전혀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그런 모든 언행과 주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충돌적인 모습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건 뭐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계속 이렇게 논쟁하면 결국에는 뜨는 거 한동훈 장관뿐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한동훈 장관의 어떻게 보면 그런 몸값이라고 표현한다고 한다면 네. 이미 몸값은 굉장히 높은 분이죠. 이미 뭐 대선 후보의 이름까지 올라가신 분이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한동훈 장관은 지금 행정부에서 주무부처 법무부 장관으로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음 차기 총선에서는 출마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설이 나오죠. 그리고 한동훈 장관뿐만 아니라 다수의 검사 출신들이 출마한다는 말이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장관은 차기에는 입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맞부딪힐 상대인데 네. 처음부터 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회의원 관련해서 하나만 더 좀 짚어보겠습니다. 승재현 의원. 네네. 우리가 어제 이제 고위공직자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서 고위공직자들 재산 공개 내역 잠깐 짚어봤어요. 그런데 네.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재산 내역이 공개됐더라고요. 예, 해야죠. 다 놔두고 네네. 재산 제일 많은 국회의원, 재산 제일 조금 있는 국회의원 누가 있어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나와 있지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본인 소유 안랩 주식이 한 1,240억 정도 되는데 네. 저게 630억이 이렇게 주식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1,200억 정도 되시는 주식이 거예요. 630억씩 내려갔어요. 예, 왜냐하면 그때 뭐 당대표 나오시고 이렇게 후보 나오시면서 그게 안 되는 바람에 주가가 확 떨어졌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가장 국회의원 중에서는 금액이 제일 많은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 마이너스를 또 이야기했던 국회의원이 있는데요. 마이너스면은 빚이 있다는 얘기. 그렇죠. 이제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요. 9억 정도의 이제 총재산 마이너스 9억 정도를 총재산 신고했는데 국회의원들 다 아시겠지만 299명인데 한 2명, 3명은 안 하고 296명 중에 최하위였습니다. 채무가 17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하여튼간 뭐 극과 극에서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야 대표 재산을 보니까 김기현 대표 한 74억 이쪽에 뭐 이렇게 그 땅이 조금 더 올랐는가 봐요. 그때 나왔을 때 울산 땅. 예, 조금 올랐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 저 혹시 기억나시죠? 이렇게 그 주식이 있는데 주식이 좀 이해충돌적인 주식이 있는 맞아요. 예, 그걸 논란이 좀 있었어요. 처분을 하셨는가 봐요. 처분하셔가지고 돈이 좀 줄어들었는데 34억 정도
예, 재산을 신고했다라고 합니다. 참 그래도 참 재산이 많긴 많네요. 부럽습니다. 자, 미지수 기자. 조금 전에 안철수 의원 얘기했는데 보니까는 뭐 아파트도 처분을 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내년 총선 1년 앞두고 이 재산 사항이 공개돼서 이 내용의 해석이 뒤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철수 의원 이 노원구 상계동에 있던 아파트를 처분했다 이런 내용이 신고가 됐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 2013년도에 서울 노원병 이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원래 살던 용산에서 이 상계동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이후 서울 노원병에서 19대 20대 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아파트 처분으로 현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구에 출마할 듯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광선 변호사. 예. 상계동 아파트를 처분했다는 건 얼추 생각을 해보면 다음 총선에서 지금 지역구가 이제 경기 분당갑이잖아요. 여기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일전에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예상을 했어요. 지금 대통령실 홍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이 내년 총선에 나온다면 본인의 원래 지역구가 분당갑이니까 거기 출마하고 안철수 의원은 원래 지역구인 노원 쪽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계동 아파트 처분했다는 건 이 예상 다 깨졌다는 얘기 아닌가요? 아마 저 안철수 의원은 결국 분당에서 계속 예.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전셋집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결과적으로 집을 빼줘야 한다. 김은혜 수석한테 그렇죠, 맞아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본인이 이제 노원에 있던 집을 처분했다는 의미는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만약 계속 노원병에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안철수 의원이 결국 노원병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자기 자신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본인은 이제 거기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노원에 더 이상 가지 않고 이제 분당에서 앞으로 출마를 하고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출마할 때 뼈를 묻겠다 그런 얘기를 그런 말 한 한 적도 것으로 있죠. 예. 저는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 자체도 만약에 경선을 해야 한다고 하면 경선을 마다하지 않겠다. 또는 이제 험지도 가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의 지역구에다가 완전히 말뚝을 받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본인이 다음에 이제 대선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험지도 갈 수 있는 여지를 좀 열어놓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 재산 공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승희 의원께 제가 질문을 예. 한번 드려볼게요. 국민들은 재산이 줄어가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계속 재산이 오르나요? 왜 이거 재산 올라요? 제가 뭐 이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돈이 돈을 불릴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말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제가 100만 원 갖고 5% 이자는 진짜 돈이 얼마 안 나와요. 네. 근데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5%면 엄청난 돈이 될 그렇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건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소탈한 그냥 개인적인 마음인데 네. 월급이 한 1,200만 원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월급들이 되고 있는데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많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논의도 좀 있지 않을까요? 1년 같으면 1,200만 원, 한 2억 정도 풀을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저희가 고위공직자들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 우리 국회의원들도 뭐 지역구 의원이라든지 좀 어려운 분들 좀 많이 좀 돌봐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좀 거짓말을 좀 안 하고 그렇게 했다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이요 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오늘 재판에 계속해서 폭로를 이어가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오늘 재판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승 의원. 네네. 자, 근데 공교롭게도 보면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을 받는 거고 그렇죠. 이 발언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폭로를 계속 이어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을 조금만 저 시청에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2021년 12월에 대선 후보에 나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 김문기 처장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 이렇게 네.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사진을 한 장 딱 보이는데 이재명이 성남시장이었을 때 2015년입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출장에 고 김문기 씨하고 가는 게 딱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골프를 친다면 아시겠지만 그게 뭐 1분, 2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꽤나 오랜 시간 골프를 치는 거잖아요. 대여섯 시간 한 치죠. 예,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치고 그 뉴질랜드 골프장 저도 제 친구한테 들었는데 그 골프장이 굉장히 특징이 있대요. 이렇게 코스가 비슷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거꾸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가서 본 사람만 그게 경험이 되는 거니까 같이 갖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재명 이제 지금 대표가. 민주당 당 대표 측에서는 아니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내가 해외 출장 가는 게 16차례가 된다. 16차례가 되는데 그 성남시 공무원들 데리고 갔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중에 한 사람을 내가 기억하는 거는 어렵다라고 지금 팽팽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민지숙 기자,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뭐 다른 재판에서도 그렇고요. 심지어 유튜브 방송에도 출연해서 많이 폭로 이어가잖아요. 딱 오늘 이재명 대표 딱 만났어요. 할 얘기 많을 것 같아요. 네, 유동규 씨 이재명 대표보다 먼저 1시간 일찍 법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증인이 먼저 도착했군요. 맞습니다. 이 오전엔 이 대장동 관련 재판이 있었고 조금 전이 오후 2시 반부터 이재명 대표 관련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이 검찰과 같이 이재명 대표가 과거부터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었고 이런 정황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불리한 증언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거 발언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김문기 씨, 이재명 세 사람이서 18을 다 돌았죠. 한 4-5시간 걸리죠. 그러니까 골프라는 것 자체가 골프라는 스포츠 자체가 같이 라운딩을 한 사람은 모를 수가 없잖아요. 거기는 호주는 캐디가 없어요. 아예 그냥 본인들이 다 챙겨야 돼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서로 동반자끼리 더 친밀성이 또 오히려 더 좋죠. 아무튼 재밌게 아주 화기애애하게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거짓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김만배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랬지만 공무원 2급이면 지사, 부지사를 제외하고 나면은 거의 5명 안에 드는 고위직입니다. 그 김만배하고 밀접한 사람이. 김광석 변호사, 오늘 재판이요. 이재명 대표 측 신문은 없고 검찰 측의 신문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해왔던 얘기들을 토대로 이재명 대표와 고 김문기 처장 간의 친분 입증이 가능할까요? 저는 뭐 입증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뭐 우리가 한 10년 전, 20년에 골프 한번 친 사이라고 하면 모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직원이었고 같이 9박 11일을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비행기부터 같이 타잖아요. 10명이라 할지라도. 그다음에 9박 11일 동안 거의 같이 밥을 먹어요. 골프 쳤죠. 네. 낚시했죠. 그리고 과일 사러 다녔죠. 그러면 9박 11일 동안 어울린 것만 해도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김문기 전 처장이 2급 정도 공무원이라고 해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들은 산하기관에 500명 있다, 1000명 있다 이 얘기하는데 이 산하기관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하고는 틀려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과 관련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초과이익 환수랄지 공무지침이랄지 개발 1처장을 하면서 김문 씨가 주도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고서도 써서 내고 성남시장으로 출마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을까요? 이건 맞죠.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주관적인 거지만 네. 모르는 사이였다, 모른다는 얘기는 이건 주관적인, 객관적인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제 법리적으로 이게 과연 허위사실 공표가 되냐 안 되냐에 있어서는 유죄 무죄가 나눠질 수 있지만 모른다고 이 얘기한 것은 정말로 허위사실이 맞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유 전 본부장 입장에서는 새로운 증거나 이런 거는 이제 필요는 없는 그런 단계. 아마 더 이상 증거 뭔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아마 이제 검찰이 이것도 사실 모른다 안한다는 간다는 건데 경찰에서 수사를 굉장히 많이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수사 기록이 엄청나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유동규의 진술 말고도 다른 증거들이 이제 검찰이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승경, 오늘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 출석할 때 무슨 소란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사실 저는 이런 부분들 물론 마음이 착잡할 수 있고 나와 생각이 다른 분이 싫을 수는 있는데 그거는 어떤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영상에 나오지만 갑자기 그 라인 안으로 들어가서 뒤에 있는 80대 남성이 계란 2개를 들고 그걸 던지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발생을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게 이제 계란을 던지는 예, 모습입니다. 계란을 던졌습니다. 사실 저렇게 들어가서 계란을 던지면 멀리서 던졌다 할지라도 저 행위가 맞지 않았다 할지라도 형법상의 신체의 직접적인 유영력의 행사가 되어서 저게 폭행죄가 성립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처벌이 있거든요. 가능한 부분인가요? 예, 가능한 부분이라서 생각이 다른 건 분명히 자기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는 있지만 폭력적인 행사로 저렇게 하시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아까 이제 우리가 유동규 전 본부장은 영상으로 봤고 이재명 대표는 좀 어때요? 재판을 할 때 좀 뭐 말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어때요? 좀? 네, 법정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죠. 이 법정 안에서도 변호인이 이야기를 이어갔는데 오전 재판에서는 이 패키지 여행에서 사진을 같이 찍었다고 친하다고 보는 건 억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고 김문기 처장과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건데요. 또 검찰이 제시한 이 호주 출장에서의 사진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은 프레임에 있다고 가까운 사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 이른바 이 사진이 조작됐다라는 주장을 재차 반복했습니다. 이 앞서 국민의힘이 공개한 사진에는 이재명 대표와 4명 관계자의 사진만 따로 떼어져 있다. 이게 편집이 된 거다라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는 이날 골프를 치지도 않았고 이 해당 사진 바깥에 있는 수많은 다른 관계자들이 함께 사진에 찍혔다. 이런 사실관계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사진 말고요. 다른 사진이 또 공개된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열리는 이 선거법 재판을 하루 앞두고 어제 이 국민의힘 소속 이기인 경기도 의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된 사진들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이 고 김문기 처장과 함께 찍힌 사진들이었는데요. 2015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함께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갔을 때 촬영된 사진 여러 개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 출범식 단체 사진도 올라왔고 여기에 이 카메라를 들고 있는 게 고 김문기 전 처장인데 이재명 시장 당시 시장이 이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대로 찍힌 사진도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조윤선 변호사. 우리가 조금 전에 김광산 변호사를 통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 측의 뭐 이런 작전이라든지 이런 건 들어봤어요. 입장은. 자, 그러면 반대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몰랐다는 걸 어쨌든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입증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좀 해야 돼요, 보면? 우선 몰랐다는 걸 입증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방법이 아니죠. 그렇죠. 형사법에서는 모든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검사가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허위 사실을 공표했는지를 입증을 해야겠죠. 근데 특정인을 알고 모르고는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입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연 이재명 대표가 진짜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지금 나와 있는 그러한 증거들로 과연 어느 정도 입증이 된다고 할 수 있을지 좀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설령 또 입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죄명 자체가 허위 사실 공표죄입니다. 이것이 유죄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실을 공표를 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의도가 있어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그러한 죄가 성립이 될까? 그렇다면 과연 검찰이 이러한 수사와 기소가 과연 무리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이 남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자, 어쨌든 이 재판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하나만 더 좀 짚어보겠습니다. 승재현 의원. 네네. 왜 우리 저번에 이재명 대표 부모님 묘소 훼손된 일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거기 이제 그때 보니까 이제 누가 구멍 뚫어놓고 돌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거 돌에 무슨 글씨 써 있는지 이거 감정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국가수에서 이제 감정을 확인했는데 제일 처음에 그게 뒷자가 안 보였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그게 살자, 사람 죽이는 살자가 아니었느냐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세 글자인데 이제 앞에 예, 생자하고 명자는 알았는데 생자, 뒷자를 명자는 몰랐죠. 봤는데 마지막 자가 이제 살자라는 느낌이 있어서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뭐 국가수의 감정 확인으로 밝혀진 바로는 기운, 사람에게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자다. 그러면 세자다가 어떤 주술적으로 나쁜 의미가 아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과는 좀 다른 거 아니냐. 그리고 구멍이 3개가 있었는데 그 구멍 3개 중에 그 봉분 제일 앞에 있는 거는 그 어떤 그 종교 의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뭘 꼽아 놓는 자리.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십자가를 앞에 놓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바라본다면 과연 이게 그 봉토를 훼손하거나 그런 어떤 손괴를 하는 의도로 그걸 했겠느냐라는 논의가 다시 한번 언론에서는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경찰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멍을 팠는 게 형식적으로 앞에 있는 그거에 대한 종교의식이니까 논외로 치더라도 2개가 어떤 봉토를 훼손하는 그 부분이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김광선 변호사 이거 왜 그럴까?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묘소 훼손하고 이러면
그 사람 잘 못 대라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뭐 학자라든지 물어봤더니 이건 그렇게 나쁜 의도가 아니라고 했다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이제 분묘의 훼손, 발굴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요. 이제 분묘를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경우. 그래서 발굴을 해서 거기에 있는 뭐 뼈나 그런 게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게 이제 해악을 끼치는 경우에 불묘 발굴 훼손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뭐 구멍이 3개 있는데 이제 한 개는 아마 종교 의식을 하면서 뭐 십자가를 꽂아놨다는 뭐 그런 언론 보도가 있고요. 나머지 구멍의 크기가 근데 사진으로 봐서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이게 과연 분묘 훼손의 정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것도 약간 법리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그 돌에 적힌 것이 생자가 적혀 있다는 거죠. 네네. 생은 사자의 반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거고, 명자는 또 밝을 명자단 말이에요. 그때 끝도 한자가 지금 원래는 죽을 살자라서 흉매에 관한 것이 아니었느냐, 그렇죠. 이런 얘기했었는데 이제 감정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기운기자라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생명기, 이게 생명의 기운이라는 뜻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훼손보다는 오히려 좀 좋은 의미가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뭐 물론 밝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어떤 이거 자체가 어쩌면 이재명 대표의 적대적 감정을 가진 사람이 훼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재명 대표가 잘 되라고 또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이 또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수사 결과가 안 나와서 그렇지만 이제 경찰이 수사하는데 조금 난항을 겪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나쁜 의도가 아니라면 요거는 처벌 수위는 좀 달라지나요? 나쁜 의도가 아니라면 이제 고의성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제 훼손의 정도, 구멍을 판 정도가 분묘 발굴이나 훼손 정도에 볼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따라서 죄가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얘기까지 해봤고요.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하고 이렇게 와서 뵈니까 더 제가 뚜렷이 보이고 정말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앞으로도 이게 일회성으로 끝이지 않고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광주로 내려간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 영상 보신 대로 5.18 희생자들에게 사죄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 계속해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우리가 전우원 씨 목소리 약간 하이라이트식으로 조금만 들었잖아요. 좀 어떤 얘기들로 오늘 사죄의 입장을 밝혔어요? 네, 전우원 씨 저희 어제 전해드린 대로 오늘 오전 아침 일찍 5.18 기념재단을 찾았습니다. 여기에서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죄책감이 너무 커서 사죄를 하러 왔다, 이렇게 사죄하게 된 심정에 대해서 밝혔는데요. 5.18 피해자들을 만난 전우원 씨의 사과 영상 이어서 보고 오시죠. 저의 할아버지 전두환 씨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하지 못하고 오히려 민주주의가 역으로 흐르게 하였습니다. 저희 가족들뿐만 아니라 저 또한 너무 추악한 죄인입니다.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죽어마땅한 저에게 이렇게 사죄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말만 회개가 아닌 앞으로의 삶을 의롭게 살아가면서 떳떳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항상 회개하며 반성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전우원 씨 유족들에게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 이 할아버지로부터 이 발포 명령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게 없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라고 답변하면서 이 할아버지는 본인을 민주화의 아버지다라고 했고 본인은 천국에 간다라고 평소에 이야기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유족을 향해서 이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전우원 씨를 한 유가족이 일으켜 세우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요. 이 5.18을 다룬 소설 이 소년이 온다의 실제 주인공 고 문재학 씨의 어머니 김길자 여사였습니다. 김 여사는 그동안 얼마나 두렵고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까 그 생각에 가슴이 아프다라면서 광주를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해달라라고 전우원 씨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요 내용은 좀 다른데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댓글이 올라와서 제가 하나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원주에 산불이 났다는 댓글이 왔는데 창고 화재로 옮겨서 산불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원주 쪽에 조금 확인을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민지수 기자 계속 이어서 좀 가보죠. 피해자들 만나서 사죄도 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듯이 묘지도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광주에 대한 일정은 이제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이 오전 기자회견 이후에 방금 보신 대로 5.18 민주화 묘지를 찾았는데요. 이 오후에도 추가로 민주화 현장을 연이어 방문할 예정입니다. 내일까지 광주 일정은 이어질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묘지 참배한 소식 조금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전우원 씨가 참배 도중에 눈시울을 붉히고 또 한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선 본인이 입고 온 외투로 해당 묘비를 이렇게 닦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전 씨는 이 방명록에 저라는 어둠을 빛으로 밝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적기도 했는데요. 이 내일까지 광주에 머물 예정인 이 전 씨는 오늘 오후 5.18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과 이 전일 빌딩 등을 돌아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5.18 민주묘지 방명록에 이렇게 글을 남긴 전두환 씨 일가는 전우원 씨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최초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우원 씨의 광주 방문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자기가 사과를 한다는 게 별로 의미도 없을 것 같고 말하기 어려웠을 부분들이 많은데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 집에 사람이 하나 있었다. 오면은 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안아줘야 되지 않겠냐. 자, 승재현 의원. 어쨌든 전우원 씨가 일가 등의 최초로 이제 사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조명을 받아요. 뭐 환영하는 얘기도 있고 이거 조금 전에 시민들 들어봤더니 또 비판하는 얘기도 있고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그래도 아까 방명록 그 보시면 그 방명록의 앞에 뭐 어둠을 빛으로 이걸 떠나서 뒤에 보면 민주주의의 진정한 아버지는 여기에 묻힌 모든 분들이십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이게 이순자 여사가 전두환 대통령에게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우리 남편은 민주주의의 진정한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저도 제일 처음에 전우원 씨의 이렇게 그 상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우리도 잘 믿지를 못하잖아요. 그게 그렇죠. 왜냐하면 약간 마약을 했다라는 또 정황도 보이고 또 이렇게 말하는 모습들을 보면 진정성이 좀 떨어지는 모습도 보여서 네. 갑론을박이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저자는 정확하게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아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아마 자기 할머니의 표현을 조금 비판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보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미국에서 가장 비싼 대학교를 다니고 가장 좋은 곳에서 생활하다가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죄인이라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진정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5.18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의 현대사의 역사는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 장소에서 저렇게 사과하는 모습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저게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전우원 씨가 평생 저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오히려 더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까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현산 변호사, 전우원 씨 광주 방문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여당 같은 경우에는 천하람 당협위원장이죠. 위원장이 지금 전우원 씨의 그런 행보에 대해서 용기 있는 행보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지금 여당 같은 경우에는 때때로 5.18에 관련된 망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최고위원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런 경우 때마다 그냥 지나치고는 합니다. 당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더욱더 강력한 징계라든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지만 5.18 영령에 대한 그런 그 영령을 더욱더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여당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그런데 5.18 단체에서는 이 전원 씨뿐만 아니고 할머니죠. 이순자 씨의 사과도 바란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맞습니다. 이 5.18 단체 한 관계자는요, 이순자 씨 역시 돌아가시기 전에 사죄 한마디를 하면 좋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전우원 씨 입장 자체가 광주 시민들의 한이 풀릴 때까지 사죄를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방문이 일회성 사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추가적으로 일가 친척들에 대한 사죄가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오늘 전우원 씨를 만났던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저희가 전화로 연결해서 오늘 만남이 어땠는지 이런저런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조진태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전우원 씨 만났는데 먼저 감회라든지 소감이라든지 어떠십니까? 우선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들었거든요. 네. 43년이 지나고 있는데 27살 된 청년이 할아버지 전두환의 죄에 대해서 사죄하는 모습. 우선 참 당대의 역사이죠. 저희들한테는 우리들은 당대 역사인 셈인데 결국 전두환의 사죄조차 없이 그대로 진상규명에도 도움이 안 되고 죽어버렸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그야말로 사라지지 않고 한편으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다른 한날은 결국 전두환 씨가 세상을 뜰 때도 그렇게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죽더라도 결코 전두환의 죄가는 사라지지 않는다, 덮여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의 이런 사죄 행동이 그대로 반증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우원 씨가 했던 이 사죄의 얘기요. 어떻게 좀 만족하시나요? 어떠신가요? 전우원 씨 본인이 밝힌 것도 있습니다만은 네. 어떤 측면에서는 좀 뜻밖이었죠. 우선 5.18 피해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시민들은 사실 전두환에 대한 분노 감정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식으로 이 한을 풀어야 될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숙제이기도 했는데 네. 손자인 전우원 씨가 갑작스럽게 전두환의 죄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그것을 폭로하고 또 본인이라도 사죄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 보고서 일단 상당히 놀랐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리 세월이 지나더라도 그런 역사적 사실, 역사적 어떤 치러야 될 어떤 대가 이런 부분들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살아 움직이는구나 그런 것까지 함께 고려할 점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 전우원 씨가 계속해서 사과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조금 전에 우리 이사님께서는 놀랐다라고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많았거든요. 어떠신가요? 오늘 직접 만나봤더니 진정성이라는 부분에서 이게 좀 느껴지시던가요? 우선 본인이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자신의 신상은 물론이고 가족 관계까지 공개를 했잖아요. 네.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이제 연속해서 공개를 하고 밝혔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는 단순히 이제 처음에는 감정적 충동이 있었을지 몰라도 자신의 생각을 가지런히 정돈해서 밝혔다고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오늘 현장에서는 사실 전우원 씨의 그런 태도, 자세에서 그 진실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그야말로 이러저런 계산 없이 물론 마음의 고초가 크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지만 네. 이러저런 계산 없이 그야말로 순수하게 가족 전두환을 비롯한 가족이 저질렀음직한 그런 죄과에 대해서 나라도 사죄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야말로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자, 물론 이 5.18 관련된 분들 입장에서는 당사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사과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만은 지금은 그럴 수는 없고요. 대신에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노재현 씨나 지금 전우원 씨나 이렇게
후손들이 나서서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역사의 죄과 이건 반드시 누군가는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가 마무리 짓지 않고 세상을 뜬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에 역사라는 이름으로 끊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 이 사죄 행동, 사죄에 관한 태도와 자세를 보고 지금 살아있는 5.18 학살자 관계자들, 현장의 끔찍한 현장 만행의 지휘관들, 저는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그리고 후손들에게 자신의 삶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랄지, 그런 점에 있어서 전우원 씨의 행보는 상당한 교훈을 주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오늘 사과가 이게 마지막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물론이죠. 전우원 씨가 이제 광주를 와서 묘지 참배도 하고 사죄를 했습니다. 오늘 한 번에 그 사죄 참배로 끝나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본인도 차분하게 이제 자기 삶을 되돌아보면서 삶이 계속되는 한 꾸준하게 5.18 연관된 사죄를 비롯하겠다는 그 뜻도 밝혔고, 바로 이제 이러한 그 전우원 씨의 태도, 그야말로 다른 청년들, 관련된 다른 그 청년들에게도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비록 그 당사자들이 세월이 많이 지나서 세상을 뜨고 있지만, 가해 당사자의 후손들로서 그런 선친들의 그런 죄과라고 할까요? 그것을 명백하게 밝히고 그야말로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을 분명하게 자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의미 있는 많은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진태 상임이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김원선 변호사, 지금 조진태 상임이사 5.18 단체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글쎄요, 오늘 전우원 씨의 이런 사과가 나비 효과를 조금 일으킬 수 있을까요? 어쨌든 지금 얘기를 들으면은 이게 더 많은 사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예측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까지 하는 행태들을 보면 그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좀 아이러니컬하잖아요. 실제로 이제 가해자와 같이 학살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과를 해야 하는데, 사실 전우원 씨는 뭐 5.18 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자기 할아버지의 죄에 대해서 저렇게 반성하고 사과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5.18 가해자와 함께 그러한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막 떠나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적어도 한두 명, 두세 명 나와서 그거에 대한 진상, 내가 어떻게 해서 그런 행위를 하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양심선을 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하지만 근데 전우원 씨의 저런 행동 자체는 물론 마약과 관련된 면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진정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또 이러한 행동들이 사실은 직접적 관계하고 또 가해자로서 참여했던 사람들, 적어도 그런 사람 중에서 좀 양심선언이 나오고 직접 사과하고 반성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한두씩 좀 더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민지숙 기자. 어쨌든 뭐 사과를 한 거고, 조금 전에 속보로 나왔던데 전우원 씨가 출국 금지가 됐어요? 맞습니다. 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오늘 법무부에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라는 소식이 속보로 전달됐습니다. 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출국을 금지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수사팀 관계자는 이 모바일 검사 등이 2달 이상 시간이 걸리는 만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국 금지 조치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우리 승현께 하나 여쭤볼까요? 오늘 어쨌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오늘 사과가 이거 전두환 씨 일가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평가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역사의 평가는 반드시 정의가 기억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손자가 사과를 하는 부분,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 단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겠죠. 물론 그 전두환 씨에 대해서는 우리 법원이 이제 확정 판결을 했고, 그 확정 판결에 대해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천억 이상의 추징금이 이제 부과되었었는데, 제가 머릿속에 정확한 그 수치가 아닐 수가 있는데 2022년까지 그 추징금 중에 추징이 됐는 건 한 58%, 남은 게 922억 정도 남아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역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그 불법적인 어떤 수익을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전두환 씨가 사망을 함으로써 더 이상 그 뚜껑이 닫혀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두환 추징 3법 아니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법들입니다. 그런 3법, 특히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있는 법, 독립해서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들은 좀 국회에서 빨리 통과해서 앞으로 우리 역사에 이런 아픔이 없도록 우리 법이 촘촘하게 좀 그런 어떤 빈 공간을 메웠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조현삼 변호사도 뭐 한마디 하실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5월 어머니와 학살자의 손자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전원 씨가 사죄했던 부분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망을 했지만 그 가족들은 여전히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회피하고 있죠. 뿐만 아닙니다. 전두환 씨뿐만 아니라 각종 이 5.18에 연관되어 있는 가해자 쪽에 있는 분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일이 기화가 되어서 그 가해자들이 진심 어린 사죄의 그런 흐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우리 시청자 댓글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진실이 왜곡되지 않기를, 순수한 이 마음이 변치 않고 광주 전남 시도민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희생, 부상, 행방불명자 가족의 화해 용서와 이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전우원 씨의 이 광주를 방문해서 한 사죄, 훗날에 어떻게 평가되고 기록될지 궁금하고요. 오늘 이 전우원 씨의 날개짓이 많은 사람들한테 또 다시 영향이 갈지 이 부분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